안녕하세요. 천문대 대중강연 지구에서 달까지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게 된 연세대 천문우주학과 김연호입니다.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간단한 퀴즈를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다음 중 제 취미는 어떤 것일까요? 첫 번째, 등산. 두 번째, 영화 보기. 세 번째, 여행. 네 번째, 맛집 탐방. 다섯 번째, 틱톡 찍기. 네, 정답은 바로 여행입니다. 저는 여행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국내나 해외를 가리지 않고 이곳저곳 많이 여행을 해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아직 가보지 못한 곳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바로 우주입니다. 우주라는 공간은 굉장히 미지의 공간이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만큼 더 신비로운 공간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초로 민간인 우주 비행을 했던 이 찰스 워커라는 사람은 1984년에 우주 왕복선을 타고 우주를 잠깐 다녀오는 여행을 했었는데요. 사실 이 찰스 워커라는 사람은 기계공학자였기 때문에 우주선 내부의 수리를 위해서 탑승을 했기 때문에 완전한 일반인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진짜로 첫 번째로 민간인 신분으로서 우주여행을 갔다 온 분은 바로 이분, 데니스 티토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러시아 소유주의 우주선을 타고 국제우주정거장을 약 8일 정도 방문을 했는데요. 이때 당시의 돈으로도 약 2천만 불의 돈이 들었다고 합니다. 데니스 티토 씨는 지구로 귀환을 하고 난 이후에 이것은 인생에서 최고의 경험이었다라고 할 만큼 우주여행이 아주 좋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과거에는 굉장히 부호들만 특권처럼 누릴 수 있는 우주여행이었지만 이제 점점 우주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민간인들, 특히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우주여행 기회가 열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비행기를 타고 우주를 잠깐 경험할 수 있는 버진 갤럭틱의 프로그램을 만드신 리처드 브랜슨이라는 분이 있고요. 아주 잠깐 동안 3분 동안 무중력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 블루 오리진사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바로 이 일론 머스크 씨의 스페이스X가 아닐까 싶습니다. 스페이스X는 최근에 이 인스피레이션 4팀이라는 민간인 4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팀을 결성해서 실제로 우주 비행사처럼 훈련을 받고 우주에 다녀오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다고 합니다. 이에 질 수 없이 나사에서도 국제우주정거장에서 호텔처럼 머물고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주에 잠깐 방문했다 오는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여러분을 위해서 달까지 여행을 하는 디어문 프로젝트 같은 것들도 스페이스X에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우주여행 비용이 굉장히 비싸지만 리처드 브랜슨 회장은 10년 이내에 우주여행 비용이 약 4,500만 원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을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외의 우주 산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과연 어떤 산업들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우주 산업의 가장 기초가 되는 항공우주 기술,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 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최근의 소식이죠. 국민 여러분, 바로 누리호의 발사 소식입니다. 하늘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류, 누리호가 발사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누리호가 발사되고 나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항공우주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그 전에 뉴스를 보시면은 로켓, 우주 발사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누리호가 발사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게 되는데 도대체 발사체라는 말은 로켓이라는 말과 무엇이 다를까요? 바로 누리호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누리호는 왼쪽에 있는 그림처럼 보다시피 세 단의 구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 세 단의 구조는 각각 어떤 연료를 지탱하고 있는지가 다른데요. 이 세 단의 연료가 오른쪽처럼 이렇게 한 단씩 발사가 되면서 한 단씩 분리돼서 우주로 나아가는 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단의 연료 단위를 우리가 로켓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리호는 결국 3단 로켓으로 이루어진 우주 발사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발사체라는 말은 우리가 무언가를 우주로 실어서 발사를 하기 때문에 만들어진 용어인데요. 어떤 것들을 담을 수 있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발사체에 탑재해서 발사를 하는 것은 우주 왕복선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과학 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인공위성 등이 있습니다. 실제로 누리호에도 우리 연세대학교의 미만 위성을 포함해서 여러 대의 위성이 탑승을 했었는데요. 마치 카풀을 해서 승객을 한 명씩 내려주듯이 누리호에 탑승한 인공위성들이 우주에서 하나씩 사출되어서 각각의 궤도에 도달한 후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발사한 정말 다양한 위성들이 있는데요. 이 위성들은 각각의 과학 임무들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1999년 국내 최초로 관측위성 아리랑 1호를 쏘게 되었는데 아쉽게도 이때 사용했던 발사체는 바로 러시아의 발사체였습니다. 그렇다는 말은 우리가 이렇게 인공위성을 쏘고 우주에서 과학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가 바로 발사체 개발이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최초의 발사체를 독자적인 기술로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가 나로호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나로호는 안타깝게 1차, 2차 실패를 거듭한 후 3차에서 이렇게 기록할 만한 성공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로호 발사에는 성공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나로호는 반은 우리나라의 기술로 만들었지만 반은 러시아의 기술로 만들었다는 한계가 있었는데요. 우리나라가 진짜로 우주 독립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모든 발사체의 구조를 우리나라의 독자적인 기술로 만드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개발이 시작된 게 바로 누리호입니다. 나로호와 누리호의 탑재 기술을 보시면은 다른 나라의 로켓과 비교해서 굉장히 떨어지지 않는 탑재 중량과 에너지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것이 바로 연료 부분입니다. 이 연료를 잘 보시면은 주로 해외의 유명한 발사체들은 액체 연료를 사용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액체 연료는 고체 연료보다 더 큰 에너지를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액체 연료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어떻게 액체를 사용해서 연료를 만들 수 있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장난감으로 한번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어렸을 때 과학의 날에 한 번쯤은 보셨을 만한 물로켓인데요. 이 물로켓 역시 안쪽에 물을 채워서 이 물이 바깥으로 분사되는 압력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일종의 액체 로켓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이 물로켓의 원리는 실제 우리가 로켓을 발사하는 원리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풍선을 생각해 보시면 좀 더 쉽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풍선을 날릴 때 풍선에 공기를 가득 주입했다가 손을 놓게 되면 이렇게 피웅 하고 사방으로 날아가게 됩니다. 바로 풍선에 있는 주입구를 통해서 공기가 높은 압력으로 빠져나오기 때문이죠. 로켓도 비슷한 원리로 안쪽에 있는 연료가 타면서 강한 힘과 압력으로 바깥으로 연료를 뿜기 때문에 앞으로 추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의 차이가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는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를 비교해서 설명할 수도 있지만 좀 더 간단하게 얼음과 물을 통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얼음은 고체이기 때문에 모양이 정해져 있어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시키려고 할 때 굉장히 쉽게 컵에 담아서 이동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체 연료를 다른 형태로 바꿔서 사용을 하거나 편리하게 사용을 하기는 어렵죠. 반면에 액체인 물은 어떤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옮기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다양한 형태로 변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하기가 훨씬 쉽고 더 많은 변형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고체 연료와 액체 연료도 어떤 단점과 강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적절히 사용해서 연료를 만드는 것이 로켓 개발의 핵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발사체 개발에 성공한 대한민국은 앞으로 어떤 길을 나아가야 될까요? 달에 착륙했었던 아폴로 13호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아폴로 13호가 달에 착륙한 지 53년이 지났는데요. 53년이 지나는 세월 동안 다른 우주 비행사가 달이나 또는 다른 행성까지 도달을 한 전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다시 한번 달에 또는 다른 행성에
사람을 보내서 직접 탐사를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폴로 13호의 아폴로는 태양의 신 아폴론의 이름을 따와서 아폴로라고 지었는데요. 바로 아폴로의 형제죠. 달의 여신 아르테미스의 이름을 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국제기관들이 협력을 해서 달까지 탐사선을 보내고 달에 기지국을 건설을 해서 달을 개척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진행되는 프로젝트의 이름을 우리가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우리나라 항공우주연구원이 참여를 하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달 탐사선 다누리에 대한 부분입니다. 한국이 달에 보낼 첫 번째 탐사선의 이름은 시험용 달 궤도선 KPLO입니다. KPLO는 어떻게 달로 갈까요? 지구와 달의 거리는 평균 38만 km. 그러나 KPLO는 지구로부터 150만 km 정도 멀어졌다가 달에 도착합니다. 먼저 KPLO는 스페이스X의 팔콘 9 발사체를 이용해 지구 중력을 벗어납니다. 지구에서 태양 방향으로 발사된 KPLO는 태양 중력 영향으로 궤도 에너지가 증가하다가 지구 태양 간 중력이 서로 상쇄되는 라그랑주 포인트에 도달합니다. 이후 KPLO는 지구와 달의 중력에 이끌려 지구 쪽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지구를 공전 중인 달과 만나 달 궤도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다누리가 성공적으로 발사가 되고 현재 2022년 12월을 기준으로 임무를 수행할 달 궤도에 성공적으로 도달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2시간마다 한 번씩 달 궤도를 공전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진은 다누리에서 직접 보낸 지구와 달을 함께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다누리는 이렇게 2시간에 한 번씩 달 주위를 공전을 하면서 달 표면 전체의 3D 표면 맵을 만들고 있는데요. 이 표면 지도를 통해서 나중에 아르테미스 3차의 유인 탐사선이 갔을 때 어디에 착륙해야 하는지 등의 정보를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궁극적으로 이렇게 많은 민간 우주 사업체들과 우주 항공기관들이 달에 가고 싶어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 지구와 가까운 달을 거점으로 삼아서 좀 더 멀리 있지만 우리 지구와 가장 가까운 행성인 화성 또는 그 이후까지 우주 여행과 우주 산업을 펼칠 것을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우리가 우주를 바라보고 궁금해하기만 했다면 앞으로는 직접 우주에 나가서 우주를 탐사하고 개척해 나가는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이 시대를 뉴스페이스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페이스 시대에 맞춰서 우리 연세대 천문우주학과에서도 여러 위성 연구와 다른 항공우주 기술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누리호의 이름 그리고 다누리의 이름에 들어가는 누리라는 이름은 세상이라는 뜻을 가진 순우리말이라고 합니다. 바로 누리호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는 뜻에서 누리호라고 지었고 다누리는 세상을 다 누리고 오라는 뜻에서 다누리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그럼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항공우주 기술은 어떤 세상을 누리게 될 수 있을지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